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을지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가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OECD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OECD 네. 국가 중에서 보면 한 3번째로 높다고 그래요. GDP 대비 가계부채 네. 비율이. 첫 번째가 뭐 스위스, 두 번째가 호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데, 스위스나 호주는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좀 높은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부채 비중이 지난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예요. 네. 보통 이제 IMF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통화기금 네. 이런 데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뭔 뜻이냐면 그 돈을 빌려서 가게가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뭘 했겠어요? 주로 부동산 투자, 그쵸, 집을 주식 사고. 투자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부동산 가격을 미래의 소득을 끌어와서 돈 빌린다는 건 미래의 소득을 끌어온 거잖아요. 나중에 네. 갚아야 되니까 네. 그 부동산의 현재 가격을 자꾸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누군가 미래에서 계속 소득을 끌어와야 되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그걸 또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터질 수 있다. 그게 순간이 언제냐?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채 조달 비용, 그게 바로 금리잖아요. 네. 그 이자율이 높아지는 순간 걔가 톡 터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느냐면 여기 이제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계부채의 이제 GDP 대비 비중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제일 빠르게 올라갔을 때 꼭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전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포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105.09%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높다 하는 거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네. 미국은 2006년도, 7년도 요때 100% 정도 됐거든요. 네. 이때가 뭐죠? 바로 글로벌 네. 금융위기. 금융이 터질 터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네요. 그때 100%까지 올랐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사실 뭐부터 시작했어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부동산 버블이 왜 꺼졌느냐?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 소위 집을 계속 사면서 이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를 막 이제 연준이 계속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계속 올렸는데 계속 올리니까 이 금융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연쇄적으로 막 넘어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일본인데 네. 일본 꼭지점이 언제냐면 90년 그때쯤이잖아요. 네. 이때가 또 언제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작할 때 이게 가계부채가 꼭지점에 올라갔다는 게 다 이게 수상한 거예요. 뭔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일본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저게 이제 1985년도에 소위 그 뭘 했는가 하면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일본의 그 엔화 가치를 갖다 뭐 2배 이상 그 달러 대비 막 이렇게 막 높여버리는 그러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그 유럽 3개국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합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막 일본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기가 막 죽으니까 일본 정부가 막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행정부에서도 풀지만 은행이 막 금리를 막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이걸 뭐 무슨 뭐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주식 사고 부동산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게 올라갔고 경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실물 경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 소위 자산 시장을 나타내는 경제가 있어요. 실물 시장, 자산 시장. 그러니까 실물 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산 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 섹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너무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다 하는 네. 말씀이고 그 옆에 제일 밑에 중국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기울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급격해요.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은 61%밖에 61.4, 6% 정도인데 그래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 시카고 대학에 아미르 수피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부채로 지은 집 뭐 이런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한 10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를 찾아봤더니 중국하고 한국이더라. 그 중국하고 한국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고서까지 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이게. 네. 근데 거기는 알고 보면 가계부채는 6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지금 105% 뭐 이렇게 된다. 이게 그나마 지난해 그나마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계부채 비중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를 죽이고 이게 그래서 금융 부분에 불안이 나타나고 해서 전체 경제가 너무 위축될까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냥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막 썼잖아요. 은행들한테 압력도 가하고 뭐 50년 만기 이런 주택담보대출까지도 뭐 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 가계부채 비율이 102%까지 떨어졌다 105%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30년을 넘어 40년까지 만들고 50년도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지금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교수님. 4억을 빌리면 40년 동안 이자만 8억.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이 예로 가면 지금 네. 40년을 빌리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자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40년짜리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택가격은 사실은 크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주택가격은 일단 소득이 증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우리 그 실질소득이 가계 실질소득은 감소했어요. 네. 감소하고 있어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일반 실질 GDP로 보면 올해 지금 뭐 정부에서는 1.4%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4%가 아니라 1% 방어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때는 80년대, 90년대까지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 2000년대까지도 그 한 자릿수라도 5% 후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5% 미만대로 떨어지다가 거의 그냥 뭐 10%대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올해 1.4% 하면은 잠재 성장률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저조한 그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크게 치어 올라서 뭐 다시 옛날처럼 뭐 5%, 뭐 10% 성장할 거냐? 절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예전에 그렇게 고도 성장할 때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인구가 젊어서 그래요. 소위 그 농어촌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그냥 막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노동자예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젊은 노동력이 후진국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문자 혜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동인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라고 아까 만들었는데 그게 또 잘 먹힌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되면서 줄어들고 또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서 그렇게 될 거냐. 두 번째 요인은 뭐겠어요? 인구 문제예요. 이게 인구가 일단 늘어나면 사람들이 자꾸 집을 더 많이 수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인구가 있어야지만 자꾸 내가 아기도 낳고 뭐 이러면서 내가 새 집,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자꾸 가면서 주택 수요가 생기잖아요. 근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냐고요.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가구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분들 주장이 맞으시면 정말 1인 가구가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빌라 같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가구가 산 30평형, 소위 얘기하는 중소형 큰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올랐을까? 최근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가계부채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조달 비용이 싸니까 이걸 이제 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 지난번 정부부터 생각해서 정부가 억지로 주택 가격을 잡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꾸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젊은이들한테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감당은 누가 할 거예요? 그 정책 만든 정치인 아니면 정책 담당자가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소득, 인구, 통화량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그럼 이 통화량 부분에서 조금 더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 금리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그렇죠. 시대 많이 주택을 샀던 것처럼. 근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조금 금리가 좀 낮아진다면 좀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낮아질 기미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따로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금리가
우리나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면 그 국제금융정책에 트라일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해요. 하나는 뭐냐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낮추고 싶을 때 낮추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왕이면 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길 바래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 올해 또 필요하다면 투자를 또 외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고정 환율 제도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막 금리를 올리고 낮춰요.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돈은 이래 자본의 흐름을 그냥 자유롭게 좀 내버려 뒀는데 자본시장 개방된 상태인데 그럼 뭐가 움직이죠? 결국은 환율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마치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어디에서 외부적 충격이 딱 있으면 이게 우르르 도망가 버려요, 돈이. 그러면 그게 확 올라간다. 그때 가서 뒤늦게 막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더 큰 충격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미국이 그럼 금리를 올려주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미국은 미국대로 코가 석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전체적으로 막 경제가 막 급냉을 했잖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뭐 회사도 나가지 마라, 뭐 쇼핑도 가지 마라 하니까 생산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경제가 막 완전 급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살리겠다고 재정정책으로서 돈도 많이 풀고 또 통화정책으로 또 금리도 낮추면서 돈을 또 엄청나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일하도 못 나가고 쇼핑도 못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집 산 거예요. 네. 돈 푸는 거 가지고. 그리고 주식 산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있고 그리고 자산 시장인데 자산 시장 버블만 있었다가 2021년 되면서 이제 뭐 코로나 뭐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품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더군다나 2022년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공급 측에서도 또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소위 그 CPI 기준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것도 2022년 후반기부터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 뭐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 뭐 트랜지토리하다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갑자기 올려 최근에 5.5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는데도 지금 아직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금리만 이렇게 계속 낮췄던 것이 아니고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양적 완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거는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단기 금리를 그래서 이제 낮추는 건데 그게 막 거의 0%까지 낮추니까 이게 충분히 유동성 함량이 빠지니까 장기 금리도 낮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로 뭐 장기 국채 사고 뭐 아까 MBS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담보 대출하면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은행들이 이제 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걸 사는 방식으로 사왔는데 얼마나 많이 샀는가 하면 제 기억에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연준의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됐는데요. 네. 이걸 얼마까지 올리냐면 8.9조 달러, 거의 9조까지 올린 거니까 5조 달러 올린 거예요. 2배 이상 올린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도 한 번 했는데 그때는 한 1.5조 달러 정도 채권 매입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더 올린 거예요. 근데 돈이 그냥 다 풀렸는데 지금 얼마까지 최근에 그래서 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충분하게 했느냐? 아니에요. 1조 달러 정도도 못했어요. 아직 충분하게 회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라 물가를 충분히 못 잡는다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충격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는데 그게 금방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자산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내년 하반기까지 터질 확률이 큰 충격일 확률이 저는 정말 한 90%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연준 입장 생각하면 당분간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이 먼저 알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장 금리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제 뭐 미국의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얘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빠르게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낮출 수가 없다.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가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높이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부동산 시장 이게 인구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제 성장 요인이라든가 우리 통화 유동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요인이 하나도 없다. 올라갈 요인이라면 정부가 그냥 이거 계속 부양해야지 해가지고 그래 40년 가지고 안 되네 50년 60년 뭐 그런 만기 대출도 만들고 뭐 근데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계속 높아지면 터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네. 그게 아니라도 계속 높아지면 계속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건설 부동산 분야로 너무 산업 구조가 왜곡된 것도 문제고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또. 네. 왜냐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정도예요. 지난해 한 48%였는데 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경제가 또 살죠? 아까 제가 인구 고령화도 문제고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도 문제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내부적으로 지금 너무 자산 중에 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가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랬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터질 건 터져줘야 된다. 마치 우리 바닷물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한번 크게 태풍이 한번 오면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해저부터 정화가 한번 되기도 다 하죠. 뒤집어 줘야지만 네. 그게 한번 정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계 가구 한계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피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전체가 다 죽는다. 이게 터진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에서 부채를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터진다는 것은 어떤 많은 것들의 결과가 함축돼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근데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다른 나라에서 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 거라면 또 한 채 갖고 싶어하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요것만큼은 조금 유심히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라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마치 필수적인 조건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거는 지난 7, 8년 동안 너무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가 뒤처지면 내가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20대, 30대가 집을 사죠?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40, 50대에 내가 집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내가 대출을 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집값이 막 계속 오른다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게 아닌데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빚내 집 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도 봐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통화 유동성 이것도 봤을 때 계속 높아질 수밖에 계속 그 통화 유동성이 긴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옛날처럼 그 저금리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소한 몇 년 동안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집을 사냐. 지금은 적어도 아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이런 지표만큼은 조금 한번 보고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래프들도 보여주셨잖아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정보들 중에 이런 것만큼은 좀 꼭 체크를 한번 해봐라. 아까 세 가지 저는 항상 장기적인 측면을 먼저 항상 보거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측면을 보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구 구조가 과연 젊어지는가 잘 보세요. 젊어질까요? 안 젊어지죠. 네. 두 번째,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지죠. 그리고 금리가 그러면 낮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안 낮아질 건데요. 만약 그게 낮아지는 쪽으로 나오면 서서히 움직여야 될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다. 혹시 유동성 확 풀어지는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경제 충격이 엄청나게 와요, 다시. 네. 글로벌 금융위 때도 그랬고요.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계속 긴축적으로 유지하다가 언제 금리를 낮추냐면 경제가 이제 폭망했을 때. 그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무슨 뭐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자가 아무리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와 앉아 있어도 못해요. 제가 가도 못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다 하면 정부 실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크게 충격이 오면 그러면 그때 금리를 확 낮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씩 저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확 충격이 올 때 내가 그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출렁거릴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미국도 있었고요. 네. 일본도 있었고요. 중국도 그러고 있고요. 한국도 그럴 뻔했는데 지금 정부가 억지로 틀어막았는데 계속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섣불리 빚내서 집 사는 거는 좀 적어도 제 자식한테는 권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말릴 것 같아요. 네.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또 예정된 미래라는 책과 또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